다음은 일루미나 NGS에서 클러스터 포메이션을 하는 방식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P5를 포함하는 어댑터와 P7을 포함하는 어댑터 사이에 원래 DNA 조각의 포지티브 스트랜드 또는 네거티브 스트랜드가 5에서 3 방향으로 인테그레이션 된 이런 라이브러리가 얻어집니다. 자, 여기서는 포지티브 스트랜드가 이 P5와 P7 사이에 끼어 들어 있는 이 스트랜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일루미나 플랫폼의 플로셀이라고 하는 일종의 슬라이드 글래스에는 여기에 P5 시퀀스 그리고 P7 프라임 시퀀스를 가지는 프라임들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론 잔디라고 하고요. 앞에서 만들어진 이 싱글 스트랜드 DNA가 이 론에 뿌려지게 되면 여기에 있는 P7 시퀀스가 이 론에 있는 P7 프라임 시퀀스랑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PCR 익스텐전을 하면 이렇게 P7 프라임 시퀀스에서부터 쭉 익스텐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더블 스탠드를 싱글 스탠드로 트랜지션 시키면 원래 붙었던 조각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다시 온도를 낮춰서 어닐링 시키면 이 새로 만들어진 스트랜드의 이 P5 프라임 시퀀스가 이 잔디에 있는 P5랑 다시 바인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꺾어지면서 바인딩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브릿지 앰플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익스텐션 시키면 이 P5 시퀀스에서 이 위쪽 포지티브 스트랜드 쪽 시퀀스 다시 합성이 되고요. 디네이처레이션을 시키면 두 가닥이 다시 싱글 스트랜드가 되고요. 다시 또 온도를 낮춰주면 여기에서 이 P7 시퀀스가 여기는 P7 프라임과 그리고 여기는 P5 프라임은 여기는 P5 시퀀스와 다시 어닐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익스텐전을 시키면 여기 있는 P7 프라임에서 네거티브 스트랜드가 그래서 P5 시퀀스에서 다시 포지티브 스트랜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또 더블 스트랜드를 또 온도를 올리면 이렇게 네 가닥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 잔디밭에서 P7 프라임에서는 이쪽 네거티브 스트랜드 쪽이 그리고 P5 프라이머 쪽에서는 위쪽 포지티브 스트랜드 쪽이 자라나는 식으로 계속 불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식이 되는 거죠. 방금은 한 가닥 얘기만 했지만 실제로는 이 잔디밭에 여러 가닥의 싱글 스트랜드 DNA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각각이 이 떨어진 자리에서 앞에서 보여드린 방식으로 불어나게 되면 마치 여러분들이 아가 플레이트의 박테리아를 키울 때 처음 떨어진 박테리아 한 마리가 자라나서 하나의 콜로니를 이루듯이 이렇게 동일한 시퀀스를 가진 클론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일루미나 NGS의 라이브러리 프랩 그리고 브릿지 앰플리피케이션을 통한 클러스터 포메이션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마지막 세 번째 파트인 시퀀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루미나가 개발한 이 시퀀싱 방식의 이제 원래 원조는 솔렉사죠. 솔렉사라는 회사를 일루미나가 인수한 거고요. 그 솔렉사의 시퀀싱 방법은 SBS, 즉 시퀀싱 바이 신세시스라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만들어진 클러스터에는 포지티브 스트랜드와 그것의 상보적인 네거티브 스트랜드가 둘 다 있습니다. 사실 시퀀싱을 하려면 이제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요. 초창기에 사용됐던 싱글랜드 시퀀싱은 이 잔디밭에 있는 두 개의 프라이머 중에서 한 세트, 즉 P5 프라이머가 잘려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이 다이얼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다가 조준 피리오데이트를 처리하면 이 P5 프라이머가 잘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가 생긴 상태에서 소듐 피리오데이트를 처리하게 되면 그림처럼 여기 이 가운데 부분에 P5 프라이머 세트가 잘리게 되고요. 이 P5에서 자라났던 스트랜드, 즉 이 포지티브 스트랜드 쪽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되고 네거티브 스트랜드 쪽만 살아남아서 이 클러스터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앞으로 시퀀싱을 하려면 여기에 3' 엔드를 DNA 폴리머즈로 익스텐션 시킬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다른 3' 엔드는 다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이디옥시 NTP를 처리해서 그림과 같이 여기 존재하는 모든 프라이머 세트의 3' 엔드를 다 막아줍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죠.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퀀스, 즉
SP1 프라임 시퀀스의 상부적인 SP1 프라이머를 붙여주게 되고요. DNA 폴리머레이즈와 NTP를 넣어주면서 신세시스, 즉 합성을 해가면서 시퀀싱을 하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클러스터 내에서 이 위쪽 부분이 SP1 프라임 시퀀스고요. 여기는 내가 모르는, 즉 알고 싶은 시퀀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SP1 프라이머, 즉 시퀀싱 프라이머가 붙어 있고요. 여기다가 DNA 폴리머레이즈를 넣어주고 DNTP를 넣어주면 DNA가 합성이 되기 시작할 텐데, 이때 넣어주는 DNTP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인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각각의 베이스마다 스페시픽한 형광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DNA 구조 설명한 것처럼 DNA가 합성이 하려면 3' 엔드에 새로운 뉴클리오타이드의 5' 쪽 포스페이트가 붙는다고 했는데요. 즉 여기 있는 프리 3' 엔드에 붙을 수 있는 TP, 트리포스페이트 형태를 가지고 있긴 한데, 얘들이 한번 붙고 나면 더 이상 익스텐션을 하지 않도록 3' OH 부분이 어떤 케미컬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끼어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게 들어가면 다시는 못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이 섞어준 DNTP 중에서 이 시퀀스에 딱 맞는, 예를 들어 얘가 G라면 DCTP만 여기에 인코퍼레이션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이상은 이제 익스텐션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현재 이 클러스터 주위에는 방금 끼어 들어간 DCTP, 즉 빨간색 형광을 가지고 있는 DCTP 말고도 여러가지 형광을 가지고 있는 DNTP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는 우리가 색깔을 디텍션 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 바인딩 되지 않은 다른 이 뉴클리오타이드를 다 씻어내주기 위해서 워싱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다 씻어내고 나면 비로소 이제 여기 이 빨간색 형광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자, 이 형광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 형광 물질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특정한 파장에 빛을 쪼여주고 나면 그 파장에 의해서 이 몰리큘이 활성화, 액티베이션 됐다가 다시 전자가 낮은 레벨로 떨어지면서 빛을 내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빛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파장에 레이저를 쪼여주면 여기서 빨간색 형광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클러스터마다 다 동일한 클론들을 가지고 있고, 이 클론들이 다 동일한 형광을 내다 보니까 전체로 이 클론은 빨간색, 이 클론은 노란색, 이 클론은 녹색, 이런 식의 형광을 띠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형광을 띠긴 하는데 이 형광을 디텍션하는 게 생각보다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앞에서 우리가 454 플랫폼 같은 경우는 비드 하나의 사이즈가 44 마이크로미터로 꽤 큰 덩어리를 가지고 있죠. 여기에 이 작은 한 점은 지름이 한 1 마이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이 형광의 빛을 보려면 현미경을 굉장히 고해상도로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 글래스에 수많은 형광점들이 있겠지만 이거를 위에서 카메라로 함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엄청나게 확대 스케일에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슬라이드 글래스가, 이게 초창기 거긴 한데, 이 슬라이드 글래스가 대개 한 8개 정도 레인이 있고, 각 레인마다 3개의 컬럼이 있고, 이 컬럼마다 다시 100개의 타일이 있어가지고 이 100개의 타일 중에 한 타일을 겨우 현미경에 한 필드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미경이 여기를 하나 포커싱을 하고 나서 사진을 찍는 거죠. 근데 또 사진을 한 장만 찍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4가지 색깔의 형광을 띄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 4가지 색깔의 형광이 한 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빨간색 형광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레이저로 한번 쪼이고 사진을 한번 찍고, 다시 녹색 형광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파장의 레이저로 쪼인 다음에 다시 한번 사진을 찍고, 노란색으로 한번, 그리고 파란색으로 한번, 그래서 한 타일마다 4번의 사진을 찍고 그리고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진을 찍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옮기고, 그렇게 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 하나에 300장 그리고 8개니까 이 2400번의 사진을 찍는데 한 자리에서 4장씩 찍으니까 한 번에 960장의 사진을 쫙 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일루미나 플랫폼 같은 경우는 리액션에 들어가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읽어나간다, 이 이미지를 하나씩 옮기면서 사진을 찍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현미경도 포커싱을 맞추는데 이제 굉장히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포커싱을 맞춰야지 사진 찍히는 거니까. 그래서 한 자리에 옮기고 포커싱 잘 맞추고 사진 찍고 4번 연달아 찍고 또 옮기고 하는 이런 스텝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체 슬라이드는
사진을 다 찍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솔렉스와 케미스트리의 또 특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붙어 있었던 이 블라커 그리고 형광 물질이 다 클리버블 잘려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특수한 케미컬로 다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라커와 형광을 다 떼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다음 사이클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베이스에 적절한 맞는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붙게 되고요. 그리고 씻어낸 다음 또 레이저를 조여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번에는 각 클러스터가 아까와 또 다른 형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걸 또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의 사진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정확하게는 이런 식의 사진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각 자리마다 4장의 흑백 사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형광을 줬을 때 찍은 흑백 사진, 녹색 형광을 줬을 때 찍은 흑백 사진이 나오지만 이제 그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가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한 다음에 보면 이 스팟은 첫 번째 사이클에서 녹색, 두 번째 사이클에서 파란색, 세 번째 사이클에서 빨간색을 띄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자리에서 합성된 DNA는 T, G, C, T, A, C, G, A, T 순서로 합성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스팟의 시퀀스인 거고요. 또 그런 식으로 다른 스팟들마다 우리가 시퀀스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역시 원리를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좀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이 DNA를 뿌릴 때 얼마나 많이 뿌릴 거냐 하는 거죠. 이때 너무 적게 듬성성 뿌리면 이 클러스터 수가 적게 나와서 효율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 슬라이드에서 읽을 수 있는 스팟의 수가 줄어드는 거죠. 즉 리드 수가, 우리가 시퀀스의 리드 수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뿌려주게 되면 이 클러스터끼리 막 따닥 붙어서 도대체 어느 클러스터가 어느 클러스터인지 구별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러면 시퀀싱이 잘 안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 DNA를 뿌려줄 때 적절한 사이즈, 적절한 숫자의 DNA를 뿌려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의 크기를 이제 키우면 키울수록 디텍션은 잘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전체 슬라이드에 만들 수 있는 클러스터가 줄어드는 거고요. 클러스터를 이제 아주 작게 만들면, 그러면 이 전체 클러스터 넘버는 좀 키울 수 있긴 한데, 문제는 클러스터 수가 너무 작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시그널이 좀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작은 클러스터를 디텍션하려면 현미경의 배율을 또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현미경의 배율을 올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한 필드에 보이는 필드가 너무 좁아져서 더 많은 숫자를 이동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일루미나 시퀀싱은 이 클러스터의 숫자, 또 클러스터의 크기, 그리고 한 현미경의 한 필드에서 보이는 이 필드의 범위, 이런 것들을 다 좀 고려해서 적절한 이제 그 파라미터들을 잡아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클러스터를 우리가 뭐 적절하게 뿌린다 하더라도 우연히 두 개의 싱글 스탠드가 가까이 떨어져 가지고 이 확장하다 보면 클러스터끼리 서로 겹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뭐 적절하게 겹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의 DNA가 굉장히 가까이 떨어지면 이렇게 클러스터가 많은 부분을 겹치게 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제가 실제로 4가지 형광을 디텍션하기 위해서 4번의 사진을 찍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 형광을 이제 디텍션하기 위한 적절한 레이저를 조였을 때 액티베이션 되는 그림을 보고, 파란색이 여기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여기다 녹색 형광을 조이게 되면 또 이 부분이 또 이 녹색 형광을 받아서 하얗게 빛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걸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 가운데 부분은 파란색 형광에서도 빛이 나고 녹색 형광에도 빛이 나기 때문에 사실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겹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의 영역을 가지고 이걸 보면서 여기는 파란색 클러스터구나, 여기는 녹색 클러스터라는 걸 알게 되고요. 이 겹친 부분이 많으면 이 아주 좁은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이게 파란색 클러스터, 이건 녹색 클러스터라는 걸 알아내기 때문에 알아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 4가지 형광을 쓴다고 했는데, 이 4가지 형광의 웨이브랭스에 어느 정도 오버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은 파란색 형광을 받아서 액티베이션 한다고 하는데, 이 어떤 물질이 특정 파장에서 얼마나 액티베이션 되는가 하는 걸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예를 들면 이 정도 파장, 예를 들면 480 정도의 파장을 주게 되면 이 물질이 굉장히 이제 액티베이션 돼서
파란색 빛을 내놓겠죠. 그런데 사실 이 녹색 형광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이 파장에서도 이 물질은 어느 정도 액티베이션 돼서 형광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이 물질들마다 좀 겹쳐서, 그러니까 파란색 형광을 내는 물질은 녹색 형광을 가지고도 좀 액티베이션 되고요. 녹색 형광을 내는 물질은 노란색 형광을 내는 이 빛을 받아도 어느 정도 액티베이션 됩니다. 노란색은 오렌지는 빨간색과 어느 정도 오래돼서 이 특정 몰레큘만 완전히 액티베이션 시키고 나머지 파장 물질들은 전혀 액티베이션 시키지 않는 그런 실험은 힘들고, 항상 비슷한 색깔을 가진 다른 형광 물질에도 어느 정도 액티베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파란색 형광을 쪼이면 원래 파란색이 붙어 있는 여기가 활성화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옆에 있던 녹색 클러스터도 어느 정도 활성화돼서, 그러니까 파란색만 보는 게 아니라 파란색과 녹색이 섞여서 둘 다 활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게 겹치는 부분이 더 많은 많을수록 이런 식의 클러스가 보이게 되는 거죠. 반대로 녹색 형광을 쪼였을 때도 마찬가지, 이 파란색 형광을 가진 물질들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녹색 형광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액티베이션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그림을 보고 파란색 형광을 쪼였을 때 이런 정도의 밝기로 빛을 냈다, 녹색 형광을 쪼였을 때 이런 정도의 밝기로 빛을 냈다. 그럼 이걸 보고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녹색 클러스터구나, 이걸 보면서 여기 파란색 클러스터가 약간 있고 여기 녹색 클러스터가 약간 있네 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생각보다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루미넌 시퀀싱을 하면 명백하게 여긴 빨간색, 여긴 녹색, 여기는 뭐 파란색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여기가 파란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아주 정확하진 않을 것 같다. 이게 그냥 실제로 한 개 클러스터가 이렇게 좀 애매하게 두 개처럼 보이는 건지, 실제로 이렇게 두 개 클러스터가 붙어 있는 건지를 평별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퀀싱을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이걸 파란색으로 얼마나 믿을만하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여기를 얼마나 녹색으로 믿을만하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퀄리티 스코어가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확실한 것이 아니고 이 형광 패턴을 보면서 여기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무슨 색, 여기는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꽤 높은 확률로 녹색, 여기는 일단 파란색으로 판정을 하겠지만 상당히 좀 에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즉 약간 신뢰성이 낮은 그런 수치로 파란색, 이렇게 우리가 판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